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혼자 되신 시아버지를 모시며 사는 전업주부예요. 이 시대에 저만큼 시집살이를 톡톡히 하고 있는 며느리는 없을 겁니다. 보통 시집살이 하면 못된 시어머니 등살에 힘들어하는 건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첫 애를 낳을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들 하잖아요. 사랑은커녕 저는 시아버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할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결혼하고 첫 애를 임신해서 만삭일 무렵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저는 곧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채로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어요. 며느리라고는 저 혼자여서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제대로 발 한 번 못 뻗고 조문객 접대를 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죠. 시어머니 발인 날 장지에 가서 시어머니 야관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출산 예정일은 3주 후였는데 장례를 치르느라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런지 아기가 좀 서둘러 나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지에서 양수가 터지고 급기야 앰뷸런스를 불러서 산부인과 병원에 갔죠. 그렇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큰딸아이의 생일은 할머니의 제삿날 이틀 뒤가 된 거죠. 시어머니 발인 때 참석했던 시댁 친척분들은 제가 출산을 한 병원으로 우르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갓난아이를 보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환생을 한 건지 모른다. 아무리 봐도 할머니랑 쏙 빼닮았다. 그런 말들을 했죠. 무슨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도 아니고 갓 태어난 아이한테 할머니 귀신이 붙었다는 소리처럼 들려서 무척 어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저보다 더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는 건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서 그랬던 거였죠. 주변 친척들은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아들이야 다음에 남으면 된다 위로했지만 시아버지는 손녀딸을 보시고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아 하셨어요. 남편은 3대 독자예요. 시아버지는 아주 골수 유교를 따르시는 분인데 아들 귀한 집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않고 딸을 낳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의 태도는 지금에 비하면 매우 순한 편이었어요. 친척들 말대로 앞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테니까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우리 부부는 신혼집을 정리해 시아버지가 사시는 집으로 살림을 합쳤어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다니던 직장도 정리했습니다. 아이 키우라, 시아버지 건사하라,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원래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편 건사 잘하고 시댁 어른들 보필 잘하면서 아들 남아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주부가 됐습니다. 저는 친정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도 제가 대학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돌아가셨거든요.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고 엄마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엄마를 보내야 했죠. 시아버지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제가 천혜고아에다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도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의 결혼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이에요. 결혼 전에 이미 말기암 판정을 받으셔서 살아생전에 아들 결혼을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시아버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 새로 구해서 결혼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거의 매일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갔었죠. 결혼식 준비도 주말에 잠깐 짬을 내 준비했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말고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남편도 3대 독자여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자기 어머니 병수발 드는 것도 어려워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지도 부인 병수발을 못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직장 다니라 시어머니 간병을 하라 너무 고돼서 아이 갖는 건 미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이 갖는 걸 절대로 미루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남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 때부터 무조건 피임도 없이 잠자리를 가졌어요. 아프신 시어머니도 당신 죽기 전에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 것 받고 손자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임신이 됐어요.
결혼하고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귀여움을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병원에 올 필요 없이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저를 떠받들어 주시던지 제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 시아버지는 거의 뛰다시피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들려는 물건을 손에서 빼앗았어요. 애 가진 여자가 무거운 들면 못 써. 그렇게 칙사 대접을 받는 것도 잠시 배가 나오고 어느 정도 임신 안정기가 되자 시어머니 간병하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돈 주고 쓴 간병인이 없을 때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그걸 아들이 할 수도 없고 시아버지는 남편이라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시아버지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처제라 그런지 저는 입덧이 심했는데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지금도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서러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와서 1년 정도 더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재산이 꽤 많습니다. 상가 건물도 한 채 갖고 계셔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죠. 그런데 그 임대료가 제 남편 월급의 몇 배예요. 제가 맞벌이를 할 때도 남편하고 함께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죠. 제가 애 남고 직장을 그만둘 때 저는 처음에 계속 직장을 다니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당장 직장 때려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의 외벌이로는 살기 힘들다.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때가 많아질 텐데 애 아빠 혼자 벌어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부족한 만큼 당신께서 저희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래, 아득바득 직장 다녀서 뭐하냐. 어차피 여자들한테는 유리천장인데 회사에서 임원을 달 것도 아니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드는 생활비는 전부 시아버지께 다 썼습니다. 시아버지 살고 계신 집도 서울의 100여 평 마당 딸린 주택이에요. 나중에 그 동네 재개발이라도 되게 되면 수십억 원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완전히 구두쇠예요. 저한테 생활비를 주시는 것도 한 달에 얼마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생활비 쓸 때를 일일이 보고해야 그에 딱 맞춰서 현금으로 주셨죠. 장 보러 가서도 물건 사고 무조건 영수증 어와야 하고 손녀딸 유아용품 살 때도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돈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고정적으로 주시는 돈이라면 제 용돈으로 쓰라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충분하지 않아 늘 부족했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용돈 쓸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밥 먹고 잠자고 돈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돈이란 게 그저 장 보러 나갈 때 교통비 정도 쓰면 다 일 거라 여기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애 엄마라고 해도 여자인데 옷도 사 입어야 하고 화장품도 사서 발라야 하잖아요. 가끔 친구를 만나서 외식도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시아버지한테 화장품 사야 한다, 못 사야 한다, 친구들 만나서 돈 써야 한다, 이런 말을 일일이 보고하고 돈을 탔을 수는 없었죠. 제가 무슨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돈은 남편한테 카드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따로 드리지 않는 대신 저한테 주는 셈치고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어서 저한테 줬어요. 남편이 자기 아버지 닮아서 구두쇠 노릇을 했으면 저는 숨 막혀서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 말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지독한 구두쇠였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술도 안 하시고 딱히 취미도 없으세요. 그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골프라도 치실 텐데 시아버지에게 골프는 사치 그 자체였어요. 그 연세이신 다른 분들 보면 골프가 아니더라도 등산이나 낚시 같은 취미 하나쯤은 있을 텐데 시아버지는 전혀 취미 생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 말 들어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도 공부하는 데 말고는 일절 돈을 쓰지 않으셨대요. 3대 독자라 애지중지 키웠을 것 같은데 시댁보다 형편 못한 집 애들도 다 입는 브랜드 못한 벌 제대로 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아버지랑 달리 술은 좀 마셔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은 없었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저도 돈을 함부로 못 썼죠. 물론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다 쓰고 남편이 뒤로 시아버지 몰래 주는 돈을 다 쓰는 형편이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런 구두쇠 시아버지가 그나마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제사 음식 장만할 때였죠. 시댁의 제사가 아주 많습니다. 남편의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시어머니 제사까지 5번 있고요.
거기에 명절 이번까지 총 7번 제사상을 차려야 해요. 제사상 차릴 음식 장만하려고 장을 볼 때는 시아버지는 아무리 비싼 식재료를 사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쇠고기도 무조건 최고 등급 한우로 사고 조기 한 마리에 몇만 원씩 하는 걸 사셨죠.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해산물을 좋아하시는데 회를 뜨더라도 양식 광어나 우럭 같은 건 쳐다도 안 보시죠. 무조건 자연산으로만 드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광어회를 먹으려고 수산시장에 가면 양식 광어는 1kg에 2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런데 자연산 광어는 보통 크기가 3kg이 넘고 가격도 15만원 이상이에요. 양식보다 서너 배는 넘는 가격이죠. 저는 시집와서 생전 처음으로 굴비 한 마리에 5만원이나 하는 걸 먹어봤어요. 전복을 유난히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양식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무조건 서너 배는 비싼 자연산 전복만 드시죠. 아무튼 1년에 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 때마다 시부모님들 가족까지 다 와서 20명이 넘는 손님들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아빠 기일 때 아빠가 생전에 아셨던 거 두세 가지 만들어서 엄마랑 조촐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시댁은 제사를 아주 제대로 격식에 맞춰 지내더라고요. 처음에 시집 오고 몇 해까지는 시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간섭하는 걸 그저 제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입인데 저도 3년이면 제사상을 21번이나 차려본 거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거라 제가 무슨 짱구도 아니고 나름대로 익숙해져서 스스로 알아서 차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지금도 제사 때마다 일일이 간섭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쳐라, 고기는 이렇게 재라 상을 차릴 때도 홍동백서가 어쩌고 저쩌고 조유리 씨가 어쩌고 저쩌고 정말 매번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었죠. 그렇게 참견하실 거면 아버님이 직접 차리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제사상을 확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정말 제사 한번 치르고 나면 황병이 날 지경이었죠. 게다가 제사 준비할 때 집안의 여자가 저 혼자입니다. 딸은 도움을 받기에는 아직 어리고요. 남편은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달리 요즘 세대라 저를 좀 도와주려고는 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사내가 부엌일을 하면 큰일 난다며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성화 때문에 남편이 뭘 도와주려고 해도 그냥 됐다고 부엌에서 내보내기 일쑤였죠.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는 중에 둘째를 갖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하시며 잔뜩 기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둘째도 딸을 낳았고 시아버지는 첫째 때보다 더 낙담을 하셨죠. 저는 둘째를 낳으면서 임신 중독이야도 심해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하나 남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둘까지 남았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이었죠.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도저히 셋째를 낳을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 시아버지 몰래 피임을 했죠. 저희 부부가 피임을 해도 시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겠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한약을 한 첩 사오시더라고요. 둘째 남고 2년이 지났는데도 셋째 소식이 없으니까 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애 잘 갖게 하는 보약을 지어오신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피임을 한 건데 시아버지는 제가 피임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몫이라도 약을 걸을까봐 꼭 당신이 보는 앞에서 약을 먹게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저희 부부방 주변에 계시면서 얘들아, 이제 부부 구실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충전하고 합궁을 할 때면 문 밖에서 상궁들이 이래라 저래라 잠자리 시중을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왕이야 아랫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런 거니까 별 상관 없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낮에 시집살이 하는 것도 힘들고 1년에 7번이나 제사 치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적어도 부부 침실에서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푹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들 낳아야 한다고 부부 침실까지 간섭을 하신 겁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당연히 임신이 되지도 않았고요. 우울증이 하도 심해서 정신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댁이 아닌 편한 곳에서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상태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에 그동안 쓰지 않고 쌓아둔 연차를 다 모아서 한 달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건사는 한 달간 가사 도우미를 쓰기로 했죠. 시아버지는 무척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도 정말 그대로 시댁에 있다가는 제가 목을 매 자살을 할 판이었죠. 그래서 한 달간 저희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기간에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덜컥 셋째를 갖게 됐지 뭐예요. 정말 그대로 이에 있다가는 시아버지는 당신 혼자 두고 저희끼리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엄청 싫어하시더니 갔다 와서 제가 셋째를 가졌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셋째도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죠. 저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절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둘째 손녀까지는 같이 놀아주고 재롱도 예뻐하셨는데 셋째 손녀부터는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 산부인 과적으로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시아버지도 제 몸 상태를 알게 되셨죠.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남편한테 다른 여자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12읍이라도 드렸을 텐데 요즘이라 그럴 수는 없고 저랑 이혼을 하고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랑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없는 데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저 다 듣는 데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무지 저를 당신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무슨 기계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 기계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기계로 바꾸라는 거죠. 그날 남편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심하게 대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스스로 이혼하겠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는 저한테만 못되게 구는 게 아니었어요. 손녀들한테도 아주 야박하게 대하셨죠. 말끝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시집가면 소용없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러셨어요.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큰딸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 할아버지의 그런 꼰대 같은 말에 따박따박 대들더라고요. 어려서는 그래도 장손녀라고 예뻐하시더니 머리 굵어졌다고 대드니까 손녀도 멀리하셨죠. 그렇게 셋째 남고부터는 전보다 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걸핏하면 역정을 내시고 늘 환한 표정으로 다른 식구들을 대하셨죠. 그러다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생신인데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해산물로 잔치상을 차렸어요. 비싼 자연산 돌돔회,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돌멍게, 홍해삼, 그리고 해녀들이 났다는 자연산 전복을 준비했죠.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가 왜 다가오실까? 몫이 제가 당신 먹을 거에 밉다고 침이라도 뱉을까봐 감시하러 오시나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복이 뽀얗고 네, 아주 맛있겠다. 저는 시집와서 시아버지가 저렇게 다정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걸 첫째 임신했을 때 말고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해가 서쪽에 뜬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무슨 명분으로 시아버지의 태도가 변하셨는지 모른 채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깐 부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아버님 무슨 좋은 일 있으셔? 오늘 분위기가 아주 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기가 정관 수술을 했으니까 더는 손자를 기대하지 말라고 선포하듯이 말했대요.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남편은 정관 수술을 결심했거든요. 그걸 시아버지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시아버지는 남편을 거의 때리려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아버지의 기분은 더 언짢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부드러워지셨는지 남편의 말을 듣고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생신상을 다 차리고 식구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시아버지의 눈치를 계속 살폈죠. 시아버지의 태도가 180도 바뀐 이유는 저녁을 다 먹고 생일 케이크 촛불을 불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손녀를 등살해 케이크 촛불을 부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큰 손녀딸한테 생일 축하 편지를 받았다. 이 나이 먹고서 13살 먹은 손녀딸한테 아주 톡톡이 배웠어. 저는 첫째 아이가 무슨 편지를 썼길래 저러시나 궁금했어요. 첫째가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해서도 자식을 낳으면 엄마 성을 함께 쓰도록 할 거다.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도 지낼 거다. 조선시대 대학자 일곱 이이도 외가의 제사를 지냈다. 딸이라고 해서 자기 가문의 대를 잊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자기가 그렇게 할 테니 앞으로 할아버지도 엄마가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시아버님은 그 편지를 읽으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내가 그걸 여태 몰랐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팔도 아들 노릇하는 시대가 왔는데 나만 깨지 못하고 있었구나. 괜히 그것 때문에 며느라기만 괴롭히고. 며느라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짓 많이 했다.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그날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10수년간 시집살이를 하며 고생했던 모든 것들 봄 눈 녹듯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께서는 더는 저한테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으셨죠. 뭐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 돌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들 못 낳는 거로 저한테 타박은 하지 않으셨어요. 훗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를 제 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시아버지는 손녀딸들이 당신과 당신 조상의 제사를 지낼 거라 기대하지만 돌아가시면 뭘 아시겠어요. 저까지만 윗세대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만으로 도리는 다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저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전복을 더 깨끗이 더 뽀얗게 닦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복 요리는 다 해드리렵니다. 광어회를 먹으려고 수산시장에 가면